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를 위해서 또 많은 가족분들 모여서 즐기시기 위해서, 덕담 나누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설 연휴 중에 많은 분들, 친치분들 만나셔서 이야기 나누는 그 주제가 또 정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판단은 하고 싶지 않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리더를 선정해야 되는 또 중요한 순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리더를 뽑아야 될까,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경제, 우리 한국 경제에 딱 걸맞는 좋은 리더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봐야겠다 하고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정치가 묻고 경제가 답하다 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바로 오늘 날짜예요. 제 촬영일 기준으로 이렇게 칼럼을 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문단만큼은 그냥 고스란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오늘만을 위해 정치하는 것 같다. 지지율만을 위해 정치하는 것 같다. 그렇게 정치하는 후보들의 모습이나 그 모습에 동요하는 국민의 모습이나, 어제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내일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오늘의 표가 아닌 내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와 경제는 무관하지 않다. 산적해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정책이 있고, 경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정치가 있다. 대통령을 결정하는 일은 향후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정치가 길을 잃었다. 경제가 답해야 한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무수한 구조적 변화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 국민들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정치가 내일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후퇴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제지만, 경제 읽어주는 남자지만 정치에 관한 이야기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에 둘러싸여 있다고 했는데, 그 정치적 기조는 어떤 구조적 변화의 그림을 그려야 될까? 먼저 첫 번째, 에너지 대전환의 그림이 필요하다.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세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이면 이제 시범 운용에 들어갑니다. 결국 다른 나라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 탄소 저감 노력 안 했네. 그러면 이 제품 안 사드리겠어.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겠어. 라고 적극적으로 탄소 저감 노력을, 어떻게 보면 압력을 가하는 그런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그린딜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은 탄소 저감 노력을 시행해야 되고, 많은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 많은 또 경제 주체들은 이 탄소 저감 노력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화력발전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전기차 시대로 가고 하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환경적 그런 대응이 필요한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또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항상 필요로 하는, 아마도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에너지 대전환의 관점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쉽게 말해서 풍력 발전을 위한,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한, 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끌고 가기 위한 그 소재, 원자재 수급을 명확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한 사명을 띠고 정치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환은 바로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또 하나의 거물급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는 자동차라고 부르지 않는 자동차를 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SDV라는 새로운 개념의 비클이 등장합니다. 이제 자동차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전자제품이죠.
스마트폰에 바퀴를 달고 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정의 내리는 vehicle, 탈 것이지만 그것은 소프트웨어다 라고 불릴 만큼의 새로운 자동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실제 자동차 한 대 만들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약 35에서 40%가 배터리이고요. 나머지도 상당히 많은 비중이 전장 제품이에요. 전장 산업. 기계 산업이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혹여나 정부는 혹은 정치권은 과거 구태의연한 아날로그 시대에만 머물면서 이런 새로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걸맞는 규제책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정책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후퇴하는 길이다. 우리 국민이 따뜻하게 가난 안에서 벗어나는 따뜻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다. 세 번째,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그런 새로운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새로운 성장 산업, 미래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를 좀 집중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미래 전략 산업 하면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2차 전지 이런 영역인데 이런 산업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죠. 그러나 미래에도 주력 산업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 대만으로부터 그 지위를 빼앗기고 있어요. 이런 과중에 지금에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미래에도 주력 산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되고 과거에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이 50%를 넘게 차지했었거든요. 지금은 몇 퍼센트 불과 안 됩니다. 그런 전철을 계속 밟을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 전략 산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략 산업에 맞게 새로운 산업 구조나 새로운 경제 정책, 새로운 규제책을 함께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 필요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바로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 문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명이서 한 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소위 말해서 노년층을 부양하기 위한 부양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모습의 경제로 갈 수밖에 없고 역동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저출산 고령화를 막기 위한 뭔가의 특단의 대안을 제시를 해야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그에 걸맞게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적인 모습, 기업들의 시니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의 대응책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인데 그러면 그런 저성장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정부는 부채를 관리해야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추경을 마치 습관적으로 편성하고 마치 그냥 오늘의 표를 사기 위해서 퍼주기식, 포퓰리즘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추경 편성하고 예산을 활용하는데 그 예산은 누가 갚을 것입니까?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됩니다. 그럼 미래 세대는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계속 저성장한다고 했는데요. 더 많은 부양 부담이 생길 텐데요.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틸 수 있지만 이렇게 국가 채무가 많은 비중의 그런 나라의 모습에서는 또 다른 코로나19 이외에 또 다른 충격이 올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코로나19가 주고 간 중요한 교훈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그 자체입니다. 결국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다른 변이, 또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때는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할까? 미래 세대는 어떻게 빚만 갚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또 일본은 왜 몰락했나라는 주제로 칼럼을 썼는데요. 이 칼럼에서도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일본이 몰락하게 된 배경을 몇 가지로 소개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만성 저성장 국가인데 그냥 재정만 막 투입을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다 보니 실제 경기 부양도 안 되고 대응 능력도 떨어져요. 여러분, 추경이라든가 방만한 예산은 실제 방만하게 쓰입니다. 저도 기획재정부 회의나 이렇게 가보면 방만하게 쓰여지는 모습을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도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방만하게 살림을 계획하다 보면 방만하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경제의 어떤 문제, 어떤 걸림돌,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집중돼야 되는데, 타겟티드 팔러시라고 하죠. 표적이 명확한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정책이 단행될 때 나중에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는 어떻게 그 빚을 갚습니까? 재정 준칙을 마련하고 적정 수준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정책 대안도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든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왔지만 정치 중립적이고자 합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면 여러분께 좋은 그 경제적 판단을 해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정치 중립적입니다. 근데 정치는 편향적이지만 경제는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설 연휴를 마치고 말 그대로의 새해를 맞이하실 텐데요. 경제를 공부하시고 또 좋은 리더를 뽑으시고 또 경제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하시는데, 이런 어떤 경제만 보는, 정치나 이권단체나 나의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만 보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도 참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